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광구에서 후보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또 지지 유세도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양강 후보 지지율 초박빙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22일 동안의 선거운동, 과연 누가 더 많은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겁니다. 야권 단일화를 놓고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양측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앞서 각 당 선거 유세 오늘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여야 유력 후보의 이 동선이 서로 이렇게 엇갈렸어요. 부산 갔다가 서울에서 또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엇갈렸는데 먼저 자, 이렇게 일정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첫 동선을 보면 그 후보의 속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동선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은 뭐 상행선, 윤석열 후보는 하행선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잘만 하면 대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가. 근데 첫 동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부산인데 아마 친노 친문의 본산의 지지를 얻고 싶은 속마음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 현충원,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론의 본산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전라북도 첫 동선인데요. 진보의 본산 호남에서 지지를 얻고 싶은 생각.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대구인데 보수의 본산에서 지지율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 후보 대구를 택한 게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 아니냐?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이번 그 후보들의 동선을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 대선 때도 첫날은 보통 이렇게 전국을 훑고 그럽니까? 비슷한 코스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우에는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가 똑같은 코스로 이번에 돌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2012년 문재인 후보도 역시 똑같은 코스로 돌았습니다. 2017년은 달랐는데요. 10년마다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도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나름대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필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에 보수정당 후보가 이런 코스를 간 건 아닌데 그래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코스가 어떻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KTX가 처음 나왔던 것 어떻게 보면은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수 정부가 만들어온 대한민국 성장의 주축 아닙니까? 그런 길을 로드를 따라가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본선 때 일정 짜는 사람이 실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큰 동선에 있지만 자잘한 동선들은 가면서 수시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 일정 동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실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님, 22일간의 이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일단 오늘 선거운동 되면서 일단 유세차가 등장을 했죠. 후보별로 프래카드도 등장했고 이런 이제 선거운동 분위기가 튀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선거운동원이 어깨띠라든가 점포라든가 도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저렇게 띠를 두르고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운동원은 또 이제 선관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한 일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당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유권자도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지원 유세. 있는 데서 지원 유세나 지지나 반대 의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방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반 유권자들은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깨띠라든가 점포는 입지는 못하고 또 수당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2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요.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과거 대선 후보들도 첫날 일정은 대부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들 첫 선거운동이 어디서 시작했고 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엄지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경부선을 종단하는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식 유세 첫 행보에는 각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역대 대선 후보들의 공식 유세 첫 행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유세 첫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대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지금까지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일이 없었습니다.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과 예반이 이 새벽 시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하게 되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 아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자신의 슬로건인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10년 전 18대 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공식 유세 첫날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이곳 대전에서 첫 선거 유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이 두 번이나 존폐의 위기를 겪을 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첫 출발지는 대전역 광장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섞는 이벤트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국민 대통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당시에 면도칼 테러를 당한 일화를 언급하며 대전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저를 키워주신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민주통합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노량진역에서 9호선을 타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난 뒤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 당시 대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 후보는 본인이 부산이 낳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를 득표하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의 첫 출발지와 유세 행보에도 대선 승리를 위한 각 당의 선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는 통합과 미래인데요. 대선까지 남은 20여일, 후보들이 어디로 향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본격 선거전에 막이 올랐죠. 여러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까지 전국 곳곳을 지금 누비고 있는데 엄지민 앵커가 전에 드렸듯이 공통적인 메시지는 역시 통합 그리고 미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들 행보와 그리고 메시지가 대부분 통합 미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통 이제 10자, 네. 10글자 이내로 하는데요. 아. 예, 그래야 강력하게 이제 상대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준비된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번 같은 후보들도 각각 자기들의 장점, 네. 극대화하는데 열자 이내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능한 대통령, 그렇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나타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이 키운 대통령, 그래서 이제 민심, 여론, 정권 교체론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제 정치 개혁,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과학 기술 뭐 강국,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가 많이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10글자 이내의 슬로건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각인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제 많이 표심을 막판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슬로건 전쟁이 아마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실제로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대통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었다, 국민이 만든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유능한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기를 성공과 성취의 토대로 만드는 바로 그 유능함입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깨끗합니까?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성 후보 세 사람 중에 군 출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솔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전두환 시대로 역주행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환의 미래로 정주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을 개혁과 진보의 길로 이끌었던 호남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주 4일째 녹색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유능한 대통령, 윤석열 후보 기득권 타파 개혁 강조했죠. 안철수 후보는 제2의 한강 기적, 심상정 후보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 균열 타파를 내세웠습니다. 각 후보들의 메시지, 추은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각 후보들이 내놓은 메시지가 결국은 20일 선거운동 기간 내내 들리겠죠? 그렇습니다. 뭐 무게 중심은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줄기는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능이라든가 경제, 또 통합 이런 키워드를 내걸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능, 경제 이런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 컨셉은 잘 잡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 경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현장 그 행정을 잘한다, 지방 행정을 잘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약점이 뭐냐면은 대장동 의혹 이런 것들, 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지방 행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 반대로 또 약점으로 우리가 또 아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좋은 접근 방법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거는 개혁,
심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정치 신이라는 거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달리 보면은 정치 역량에 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윤핵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또 관제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2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상당히 개념을 잘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보수 정치를 자기가 좌표를 보수 정치인 중도 정치인으로 찍었다라는 점이 있고 지난 대선에는 특히 4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4차 산업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좀 와닿지 않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달리 표현해서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제2한강 기적을 이야기하니까 국민들한테 와닿는 그 감정이 또 접근 방법이 훨씬 좋아진 거죠.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양당 체제 균열을 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보 정당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감이 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모두 저렇게 각 정당의 색깔이 담긴 그 점퍼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곳곳에서 양복을 입은 모습이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좀 점잖하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볍다라는 트위터라는 데든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보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좀 양복을 입었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요 부인과 같이 이렇게 유세를 시작하는 장면도 과거에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유력 후보 두 후보의 부인이 보이질 않네요. 김혜경 씨, 김건희 씨 어떻게 그러니까, 예상하세요? 선거운동 기간 내에 모습을 드러내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들이 두 배우자한테 간접적으로 물어봤으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느냐라고. 근데 본인과 측근들에서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좀 부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두 후보가 아마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행보 하나하나에 좀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공직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호남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들이라든지 어떤 지지 모임은 가지만은 대중들 다수 접촉하는 거는 아마 좀 자제할 것 같고요. 대신 좀 사찰을 호남에 있는 사찰을 많이 돌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불심 끌어안기 차원에서 뭐 반대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특기를 살려서 문화예술계 쪽 사람들을 먼저 만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역시 종교 쪽은 본인의 주술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 쪽 사람들을 좀 주로 만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계에 상당히 좀 명망 있는 분들 하고 이미 여러 차례 만났다, 교감을 나누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그렇습니까? 지금 보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투표 당일 그러니까 3월 9일 전에 혹시 두 후보의 부인이 직접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낼까요? 일단 활동은 할 겁니다. 지원 활동은 할 겁니다. 근데 두 후보가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면은 일단 모처럼 그 대선 주자로 집중된 이목이 또다시 배우자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을 하더라도 좀 조용히 지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른 단일화, 이재명, 윤석열. 자, 과연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인 상황에서 단일화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단일화가 지금 협상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후보 측의 양 후보 측의 신경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상위 동메달이 금메달을 뺏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점수 조작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관철시킨다면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요행수이고 단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선거 비용 보전의 한도의 문제도 있고 향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는 최소한의 득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의 연사를 보면 단일화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분들은 정권을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혼자 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이 권력을 나눠 먹느냐. 네.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고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사람한테 뭐 사퇴를 요구한달지 하는 것은 굴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은 협상이나 합의를 염두에 두고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죠. 여론조사 방식은 100%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역선택을 걱정한다는 말은 뭐 진실일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여야 간의 단일화라는 이슈는 사라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안철수 후보 측이 제안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100% 방식,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선택 때문에 안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 제안을 했고 네. 지금 이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가 답을 해야죠. 이렇게 하자고 두 가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차기 정부 국정 비전 그리고 혁신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자라고 제안을 그랬죠. 했었죠. 공동 정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서울시장 때 했던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제안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 제안을 하든 아니면은 단판에 의해 합의를 하자라든 공식적인 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그렇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답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타임테이블상. 단일화가 왜 중요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그건 기호순위 되겠죠. 또 정책, 공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구도로 치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야권 단일화냐, 뭐 아니면 분열된 상태에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선거 막판에 갈수록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바람이 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권 단일화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구도를 바뀌고 야권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말한 여론조사에 의한 경쟁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요?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약간 자신 없는 감도 없고 절박감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머뭇거리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요. 윤석열 후보가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캠프나 100%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서로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상의 스킬이 뭐 거의 기본인데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사실 50을 얻기 위해서 저는 100을 요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막상 여론조사로 할 경우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크게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협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많은 걸 얻어낼 수 있겠냐가 문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왕살의 논란 끝에 결국 단판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상호 지금 선대본부장은 앞서 저희가 인터뷰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방식은 100%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사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뛰어넘었지만 사실 현실 가능성은 별로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 구도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야권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 바람이 부는 것만큼 찾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단일화 과정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계속 안철수 후보가 완주될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진 원장님께서는 결국은 단판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이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 50을 얻기 위해서 100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결단의 몫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가 어느 결단을 할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의 제안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격적으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 모든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네. 가급적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 찾기 위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창조적인 방법이 굳이 뭐 닫혀 있지는 않다.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도 했군요. 윤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판단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지율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런 거군요. 좀 넓어진 거죠, 문이. 그래서 네. 제가 아는 한은 예. 뭐 세계 역사상 좀 세게 말씀드리면 네. 지지율이 지지율이 4배의 차이가 나게 적은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겼던 사례는 저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예상되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방식, 여론조사 방식을 기피하는 이유는 네. 여론조사 협상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서 갈등에 따른 여론의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플하게 예. 서로 대통합하는 모습을 위해서 단판으로 가자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렇군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변수로 떠오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보다는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야당 인사의 입각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념과 진영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후보나 이런 분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같이 이 위극복에 동의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하고 하면 뭐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연설에서 홍준표 박정희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도층, 부동층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었죠.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 통합 그 정부를 위해서는 오늘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기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를 썼는데 네.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는 전략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반 윤석열 전설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전통적인 지지층 또 아니면 호남 또 2030 젊은층 친문까지도 이렇게 지금 아우르는 지지층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 예. 여기에 등을 돌린 중도층까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중도층 보수층 인사까지도 쓸 수 있다. 네. 그 의미에서는 이재명 다음을 포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포기하겠다. 반 윤석열 깃발로 모이자,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책 대결 아닌 네거티브가 과열되는 모양새인데요. 배우자 논란 계속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 사진이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식당 흡연 사진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네, 지금 오른쪽 윤석열 후보 좌석에 의자에 구두발 올려놓은 사진이 있고 왼쪽은 이재명 후보가 어느 식당 모임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 네거티브 또 공방이 계속 이어지긴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선거에서 어차피 뭐 절반은 네거티브 선거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는 거죠. 안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우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 일정이 거의 살인적인 일정일 겁니다. 많이 걸어야 되고 방해행군을 하다 보면 아마 많이 거의 통증이 올 정도일 겁니다. 저릴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발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 무조건 쿨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과가 좀 늦고 말이 빙빙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8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신뢰 흡연했던 걸 끄집어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발 올린 건 분명하게 사과하고 또 다른 기회에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네거티브로 이재명 흡연, 신뢰 흡연 이건 문제 아니냐 아무리 8년 전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그걸 엮어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리고 너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번 대선에. 저쪽에 문제 있으면 바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덮고 물타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야 후보 누가 잘못했다 할 정도 판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물타기가 너무 많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사진은 8년 전 사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2014년에는 실내 흡연이 가능했나 봐요.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당시에는 계도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맞는지를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공중도덕이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이 두 사람 다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양측은 다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 후보, 뭐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그냥 뭐 앞다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선거 막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저게 당장 뭐 큰 흐름이 미치는 않고요. 저런 작은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이 쌓이면 그 후보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비호감도가 높아서 마지막 3월 9일 날 딱 표를 찍기로 하는 중도층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 옛날에 발 올렸지. 담배 피웠지. 실내에서. 이런 감정적인 투표로 해서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 중도의 게임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큰 흐름, 판세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그런 각오로 후보는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선거 막판까지 살아난 판을 걷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야권 단일화 기싸움까지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